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약 이지양 약사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이 단톡방에서 받은 질문들에 해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약사 톡톡 시간입니다. 자, 쭉 같이 함께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딸아이가 생리통이 심해요. 생리 때만 되면 진통제를 먹어요. 진통제가 몸에 안 좋다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진짜 요즘 아이들이 저희 때보다 훨씬 생리통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생리통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진통제의 성분에 대해서 알면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진통제가 소염 진통제도 있고 해열 진통제도 있는데요. 대부분 많이 찾는 진통제가 소염 진통제죠. 이 소염 진통제의 원리는 세포막에 있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차단을 함으로써 통증과 염증을 없애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스타글란딘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와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 물질은요, 사실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려고 설계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잖아요. 군인은 전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요. 경찰은 우리 가까이서 지켜주잖아요. 뭐 파출소, 경찰서가 우리 인근에 같이 있지만 군부대는 저 깊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도 경찰과 군대처럼 이렇게 깊숙이 들어있는 그 조직이 있고 세포 근처에 있는 조직이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혈구 이런 세포는 군대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고 세포 근처에 있는 면역세포를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쉬워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세포막.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런 지배, 담벼락,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듯이 세포들도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세포막, 지질층, 지방으로 이렇게 세포를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중층인데요. 지방 이중층이에요. 이 세포막에 있는 지방들이 지방들이 우리에게 나쁜 물질이 들어오거나 뭐 또 낡은 세포를 떨어뜨리거나 어쨌든 집을 보수하거나 세포를 보수하거나 막 이럴 때 세포막에 있는 지방산들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로 변해서 우리를 보수하기도 하고 나쁜 물질을 막아내기도 하고 어쨌든 세포 전체를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막 튀긴 음식 많이 먹고 뭐 단 거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되면 몸속에 나쁜 지방산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세포막이 나쁜 지방산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먹은 것이 곧 나잖아요. 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이 곧 세포를 구성하는데 나쁜 지방산, 오염된 지방산이 뭐 트랜스 지방산 뭐 다 들어보셨죠? 많이. 그러면 지나치게 많은 프로스타글란딘, 나쁜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경찰로 상상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찰들이 어때요? 도로가 막혀 있을 때 이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수신호 받으셔봤죠? 여기는 좀 잠깐 멈춰 있고 여기는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봤죠? 이 길은 막아놓고 이 길은 터주고 이러면서 교통을 원활하게 이렇게 관할을 하는 것처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어느 혈관은 막고 어느 혈관은 풀어주고 이러면서 세포 안에 이 혈관을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길 정리를 하죠. 그래야 세포 안으로 좋은 물질이 들어가고 세포가 일을 다 하고 난 찌꺼기는 나오고 이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포막에서 하는데 나쁜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치 부패 경찰처럼. 부패된 경찰 또는 게으른 경찰, 나쁜 경찰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막에 나쁜 지방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거예요. 염증을. 그래서 진통제가 이 나쁜 프로스타글란딘이 우리 몸을 괴롭히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통제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지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포막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막 나오려고 할 때 딱 먹어줘야 진통제가 제대로 역할을 해요. 이미 프로스타글란딘이 떨어져 나와서 막 혈관을 수축시키고 막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진통제를 먹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리통이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딱 드셔주셔야 어차피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면 참다가 먹는 것보다는 시작할 때 드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진통제만 계속 복용을 하면서 생리통을 견딘다면 나중에 더 큰 질환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생리통이 또 듣지도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가 먹은 것이 곧 나인데 내가 먹는 거, 내가 생활하는 거 이런 습관들을 교정하지 않은 채 계속 진통제만 드시게 되면 진통제를 다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염증 물질이 몸에 범람을 하게 되니까요. 진통제를 너무 아플 때는 드시면서 진정을 좀 시키고 다음 생리 때는 통증을 줄이고자 하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의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리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잖아요. 사춘기 때부터 갱년기, 완경될 때까지 몇십 년을 하는데 그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고통을 당할 수 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진통제의 부작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해열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은 간독성이 있고 소염 진통제는 신장 독성, 또 위장 장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통제를 계속 몇십 년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 신장도 나빠지고 위장도 나빠지고 혈관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에 아플 때는 드시되 다음 생리를 위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세포막에 나쁜 지방산 때문에 생리통이 오기도 하지만 이런 생리통도 많이 봤어요. 저염식으로 인한 생리통. 그러니까 혈액은 곧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는 건 물이 몸 밖으로 혈액이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몸속에 혈액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체액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가뭄에 강물이 흐르지 않듯이 생리혈도 잘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몸속에 체액이 부족하신 분들, 지나친 저염식, 탈수 음식으로 인해서 혈액 자체가 부족하면은 이 자궁 평활근이 혈을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염식으로 인해서 생리통이 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지나친 저염식을 하지 마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저염식만 안 했을 뿐인데 생리통이 사라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당독소로 인한 생리통도 있고 또 에스트로겐 우세로 인한 생리통도 있고 생리통의 원인이 정말 많은데 일단 진통제로 생리통이 듣는다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지금 몸에 과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이 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공부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약사님, 생리 주기가 점점 느려져요.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 진짜 많죠. 생리 주기가 점점 느려지다가 생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생리 주기는요, 해와 달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해와 달. 그래서 햇님이 들어가고 달님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생리 주기. 그래서 월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햇님이 나오는 시기, 달이 나오는 시기. 요거를 우리가 난포기하고 황채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포기는 뭐냐면 배란이 될 때까지 난자가 나올 때까지를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시기고요. 황채기는 이제 난자 배출이 된 다음에 이 난자가
잘 수정란이 되어서 잘 안착을 하는 그 시기죠. 그런데 만약에 정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또 착상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생리를 통해서 자궁을 비우는 이 시기죠. 그래서 난폭이 14일, 황책이 14일, 이게 이제 28일 주기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생리 주기가 늘어진다 이 뜻은요. 황체기는 항상 14기로 일정해요. 대부분 일정한데 난폭이 가 길어지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생리 주기가 늘어지는 거죠. 난폭기가 14일이어야 되는데 20일로 되면은 생리 주기 20일 플러스 14일이면 34일 만에 하는 거죠. 이 난폭기가 왜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내 생활 습관, 식습관을 잘 보고 그걸 교정을 해줘야 생리 주기가 정확히 맞아지고 생리 주기가 맞아질 때 컨디션이 좋아지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고 또 앞으로 혹시 올지 모르는 질병에 대비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난폭기가 왜 길어지는지는 뒤에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생리인지 출혈인지 모르겠어요. 생리가 끝나지를 않아요. 정말 불편하죠. 이게 정말 여성이 무슨 죄냐 할 정도로 힘든 일이거든요. 생리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면 컨디션도 무척 안 좋을 뿐더러 일단 몸속에 혈액이 자꾸 나가는 거니까 빈혈도 유발할 수 있고요. 굉장히 안 좋죠. 자, 이것도 역시 난폭기하고 황체기, 난폭기 14일, 황체기 14일의 주기가 무너진 건데 이 황체기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와줘야 생리가 다 끝날 수가 있는 건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제대로 나와주질 않으니까 생리를 질질질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해서 그 계란 후라이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흰자하고 노른자가 딱 있고 후라이팬이 코팅이 잘 돼 있고 후라이팬이 좋으면 계란 후라이가 늘어붙질 않잖아요. 그래서 톡 떨어지잖아요. 한 번에 톡 떨어지는데 만약에 후라이팬이 코팅이 안 돼 있고 또 오래되었고 또는 뭐 이렇게 상처가 나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어때요? 기름이 좀 적고 막 이러면은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계란이 톡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후라이팬에 계란이 막 눌러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떼려면 또 애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배란이 끝난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 황체기에 충분히 나와줘야 생리가 계란 후라이 톡 떨어지는 것처럼 착 빠져나와요. 2, 3일 쫙 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잘 안 되면 늘러붙은 후라이팬의 계란처럼 이 자궁 내막이 질질질질질질 해서 생리가 끝난 건지 아니면 출혈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잘 맞아줘야 됩니다. 생리 주기가 점점 느려지는 것도 호르몬의 영향, 생리가 빨리 안 끝나고 질질질질 하는 것도 호르몬의 영향인데 에스트로겐의 영향인지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인지를 잘 이제 판단을 해서 내가 먹는 것이 곧 또 내가 받는 스트레스, 생활 습관들이 이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균형을 깨거든요. 그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약사님, 생리에서 덩어리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요? 이 덩어리가 나오면 깜짝 놀래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표현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지국밥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선지국밥?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리혈이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쿨렁쿨렁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몸속에 그런 게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뭔가를 막겠죠. 그거를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혈. 그리고 양방에서는 혈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혈액 찌꺼기죠. 혈액 찌꺼기가 내 몸속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막으면 그게 염증이니까 몸 밖으로 나와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덩어리가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런 덩어리가 안 생기면 더 좋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덩어리가 몸속에 생겨서 이렇게 생리할 때 휙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은요, 전쟁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뇌가 착각을 하죠.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병원도 많고 약도 많으니까 이렇게 출혈이 있다고 해서 목숨에 위험을 주진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뭐 연고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출혈이 되면은 이 출혈을 지혈도 못하고 또 이 출혈된 곳으로 나쁜 세균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조상들의 경험들이 우리 유전자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 몸의 어딘가 일부가 이렇게 찢어졌다.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로 알아차리고, 뭐 우리가 막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을 스트레스로 그냥 인식을 해요. 스트레스를 구분을 못해요. 우리 뇌는 그냥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찢어졌을 때든 뭐 어떨 때든 일단 전쟁이야 라고 인식을 하면서 곧 출혈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면서 혈소판을 많이 찍어냅니다. 혈소판이 뭐냐면 혹시 이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나가지 못하게 지혈시키는 인자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혈소판이 많이 나와서 지혈에 대비를 해요. 근데 막상 어때요? 막상 뭐 찢어져서 생긴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심리적 스트레스나 뭐 이런 또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 이러면 혈소판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엉겨 붙으면 그게 어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 몸에 혈소판이 엉겨 붙어서 어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생리했을 때 이 덩어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고 내 몸이 나를 좀 보살펴달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몸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런 어혈을 녹여주는 제품도 활용하시면 좋죠. 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오거든요. 요즘 정말 여성들이 생리를 잘 못해요. 참 제가 엄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딸 둘이 있고 그래서 저희 딸들도 항상 생리 잘하는지 제가 항상 체크를 하는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리를 오랫동안 안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뭔가요? 라는 질문.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요, 말 그대로 난소 있죠.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이 되는 이제 난자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난자가 머무는 곳. 이 난소에 여러 개의 작은 낭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소에 여러 개의 낭종이 생겼다. 근데 이 낭종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이런 낭종이 생기면 이 생리 불순,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하는 거죠. 했다 안 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성형 탈모, 또 여드름, 체중 증가, 또 뭐 다모, 뭐 이런 식으로 몸이 이상하게 변해요. 이런 일들이 몸속에서 왜 생기냐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뭐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이유가 있잖아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왜 생기냐? 바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깁니다. 난소가 하는 역할은요, 난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즉, 난소에서 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데요. 난소에서 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난소에 낭종이 생기는 걸까요? 전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약국에 봄이 되어서 토마토를 심은 적이 있어요. 화분에다가 모종을 사다가 토마토를 딱 심었는데 이 토마토가요, 파랗게 열매가 타라락 열렸어요. 열매가 열렸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빨갛게 익지를 않는 거야. 한두 개만 익고 계속 파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참 왜 그러지? 햇볕이 부족한가? 해가지고 햇볕에 내놔봐도 여전히 그래요. 근데
저희 약국에 오신 손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토마토 좀 따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솎아줘야만이 하나가 제대로 익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토마토를 이렇게 솎아줬더니 진짜 하나 남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는 걸 경험하면서 아,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하고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요, 이 난자를 배출하기 위한 이 호르몬, 아까 난포기, 황체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포기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듬뿍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질 않으니까 난자가 제대로 배출은 안 되고 익지 않은 토마토가 막 그 달리는 것처럼 난소에 낭종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왜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걸까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FSH라는 호르몬, 즉 이 난자를 배출하게 하는 호르몬은 매우 적고요. LH라는 이 황체를 나오게 하는 호르몬은 굉장히 높은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왜 생기냐면요. 바로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우세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트로겐 우세라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내가 몸에서 꼭 필요한 에스트로겐인지 이렇게 몸 밖에서 들어온 에스트로겐인지 구분을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옛날에는요,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제노에스트로겐이라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오는 거지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내가 만든 호르몬인지 밖에서 들어오는 호르몬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호르몬, 이 가짜 호르몬은 난자를 못 키워요. 내 몸에서 만든 진짜 호르몬만 난자를 키우지,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 옆집 아줌마가 아이를 못 키우잖아요. 엄마 없는 아이들이 항상 결핍에 시달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환경 호르몬 어디서 들어와요? 컵라면, 또 어디 있죠? 플라스틱, 또 종이컵, 이런 데서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이 또 많잖아요. 뭐 이렇게 샴푸, 린스, 화학용품들 있죠? 그런 거, 뭐 배기가스에서 들어오고, 이 환경 호르몬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으로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쌓여요. 우리 몸이 이 환경 호르몬을 잘 분해를 못 하거든요. 이 환경 호르몬은 또 지질 친화성이 있어서 이 우리 몸에 잘 쌓여 기름이 잘 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수용성이면 잘 빠져나가는데 이 호르몬들은 잘 안 빠져나가고 몸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우세가 일어나면 이 우리 몸에서 진짜 에스트로겐을 못 만드는 거예요. 진짜 에스트로겐이 안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난자가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이 난자가 배출이 돼야만이 이 난포, 난자를 키우는 난포가 황체로 변하거든요. 이 황체로 변해져야 황체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 몸속에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난자 배출이 안 되니까 황체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는 또 어때요? 왜 황체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지? 황체 호르몬 만들어 막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LH라는 황체 호르몬 만들어내는 호르몬은 많아지는 거고 FSH라는 난자를 배출하는 호르몬은 적어지는 거죠. 왜? 몸속에 에스트로겐이 이미 많으니까 굳이 에스트로겐을 더 만들으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FSH는 낮아지고 LH는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FSH하고 LH 호르몬의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건강해요. 이 LH라는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드로겐, 이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져 버려요. 그 성경에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 남성의 갈비뼈를 빼서 뭐 여성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꼭 그 허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몸을 이해하다 보면은 이게 응용이 되는데 원래 우리 몸 속에
남성 호르몬이 먼저 만들어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만 있는 거 아니고 여성의 몸에 여성 호르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에스트로겐이 있고 여자도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고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더 많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 LH라는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을 막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FSH는 적고 LH는 많아지니까 남성 호르몬은 많아지는데 FSH가 적으니까 안드로겐이 재고로 처지고 여성 호르몬은 안 만들어지니까 난자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안드로겐 혈증이 많이 생깁니다. 난자 배출은 안 되니까 생리는 불순해지고 고안드로겐 혈증이 생겨서 여드름, 탈모, 다모 막 이런 식으로 불편한 증상이 생겨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또 생기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인슐린이 췌장에서 배출이 되잖아요. 우리가 단 것,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걸 세포 속으로 넣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췌장에서 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코티솔이 인슐린을 꼼짝마하게 하거든요. 지금 세포에게 줄 당이 없어. 사느냐 죽느냐 하니까 이 당을 뇌로 몰아줘. 이러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거라고 제가 그 당뇨편에서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시면 그 영상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이래서 이분이 스트레스까지 받아버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이게 또 배란이 안 되게 또 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난자 있죠.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이 난소에서 쓰는 에너지가 바로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세포로 포도당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소에서 에너지가 없으니까 또 난자를 배출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다낭성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다낭성의 늪에서 빠지기가 힘드는 거예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은요, 인슐린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인슐린이 적당히 있을 때는 혈관 내피를 부드럽게 해주고 평활근도 수축과 이완을 잘 시켜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당뇨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 인슐린이 자궁 내막도 부드럽게 해주지를 못하고 자궁에 또 평활근이 있는데 이 평활근을 딱딱하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혈관, 제가 혈압편에서 또 말씀드렸는데 혈관이요. 혈관 내피가 있고 혈관 중막이 있고 혈관 장막 이렇게 외막, 중막, 내막 세 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궁도 내막이 있고 중막, 평활근이 있고 장막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의 모양이나 자궁의 모양이 닮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혈관도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내보내야 되는데 혈액을 흐르게 하는 거잖아요. 자궁도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액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의 모양과 자궁의 모양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혈관에도 일어날 수 있고 자궁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요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심화가 되면 나중에는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성근증 막 이런 질환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 요즘 그 아이들의 요즘 청년들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굉장히 걱정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생리불순, 그냥 단순한 생리불순을 방치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자궁 내막
자궁증이라든가 자궁근종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기전을 잘 이해하시고 생활습관, 식습관을 많이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거는 우리가 단 걸 너무 많이 먹는 거죠. 우리가 지나치게 단 걸 많이 먹게 되면 우리의 인슐린으로서 다 저장하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이 혈액을 막 떠돌면서 당독소가 생겨요. 당독소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하고 단백질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딱딱해지죠. 우리가 그 튀김도 딱딱해지잖아요. 그것도 당독소라고 하지만 빵 구우면 그것도 갈색으로 변하면서 겉밭 속촉 이렇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빵이 되잖아요. 이렇게 빵 단단해지는 것처럼 내 몸이 단단해진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난소 점막이 딱딱해지면 포도당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난자 배출도 안 되고 이러면서 당독소가 더 쌓이고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가 참 많아요. 나쁜 그 환경 호르몬이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 지나치게 당을 많이 먹어서 당독소가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잘 살피셔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카페인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이렇게 심화시키는데 굉장히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커피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시는데 사실 그 커피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커피가 원래는 커피나무의 그 열매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로스팅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볶잖아요. 이제 볶으면서 불에 닿으면서 당독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피도 당독소 안 달아요. 커피는 쓰잖아요. 쓴데도 당독소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좀 줄이셔야 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는 또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속에 체액을 많이 소변으로 배출을 해요. 그러면 생리혈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생리통이 또 심해지기도 하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특히나 뭐 커피에다가 달달한 거 막 과당 넣어가지고 드시고 이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생리가 너무 불규칙해요.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한 달에 2번 할 때도 있고 한 달 내내 할 때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생리가 불규칙하다는 건 이런 걸 다 포함해요. 또 생리량이 너무 많은 달도 있고 어떨 때는 생리가 너무 적은 달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생리불순이라고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 난감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피임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피임약을 먹어야 하는 거죠? 저는 피임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생리가 불규칙한데 병원에 가시면 피임약을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피임약을 왜 드셔야 되냐면 이 피임약만 드시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먹은 것이 곧 나고 내 스트레스가 또 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 이런 거 다 보셔야 되지만 일단은 마중물로 피임약을 드시는 거죠. 마중물. 마중물이 뭐예요? 우리가 우물물 기를 때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 물을 끌어올리기가 쉽거든요. 피임약으로서 우리의 호르몬에 그 마중물처럼 신호를 주는 거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피임약을 계속 먹게 되면 피임약에 의해서 생리를 하는 거니까 이 호르몬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은 마중물처럼 쓰시고 생리가 규칙적으로 될 동안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어느 정도 내가 식습관도 고치고 생활습관도 고치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면 이별을 하셔야죠. 아셨죠? 그냥 약은 도구니까 무조건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약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간혹
이런 질문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방 나왔으니까 먹어요 해가지고 막 2년, 3년 막 계속 드시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몸의 균형을 찾기가 더 힘드니까 처방 받아서 당분간은 드시되 점점 줄여나가는, 이별하는 쪽으로 내 몸이 스스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나가셔야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어요. 생리를 미룰 수 있나요? 그렇죠. 중요한 여행인데 뭐 생리통이 심하시거나 생리량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 생리하면서 여행하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 피임약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생리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 피임약을 하나씩 드시게 되면은 미룰 수가 있어요. 근데 피임약으로서 생리를 너무 자주 미루게 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교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휴가 때 뭐 1년에 한 번 또는 뭐 신혼여행, 아주 중요한 시험 이런 걸 앞두고 있을 때만 이런 피임약을 도구로서 활용을 해서 생리를 미룰 수 있지 너무 자주 미루시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호르몬제를 복용했더니 다리가 붓는 것 같아요. 영향이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피임약을 추천을 드리거나 또는 그 갱년기 때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서 또 호르몬제 처방받으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꼭 그 하지정맥류가 있는지 다리가 붓고 막 이렇게 정맥류가 있는지 확인 꼭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호르몬요법을 하게 되면 내 몸속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을 넣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못 만드니까, 내가 균형을 못 찾으니까 밖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넣어주는 건데 이 호르몬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DNA, 우리의 뇌가 속아요. 마치 약간 임신한 것처럼. 우리가 호르몬이 이렇게 많아지는 게 언제예요? 임신했을 때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피임약이나 호르몬제를 복용한 적은 없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임신했을 때만 호르몬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임신했나 보다 하고 속으면서 이제 피임도 되는 거고 또 갱년기 치료도 되는 건데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출산을 하잖아요. 당연한 말을 했네요.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할 때 혈액을 엄청 많이 우리가 잃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애를 낳으러 갈 때 신발을 딱 바른 자세로 놓고 들어갔대요.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서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왜? 옛날에는 지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혈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혈액을 잃고 돌아가시는 분들, 애 낳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 세월이 우리 조상님들의 경험이 우리의 DNA에 그대로 학습이 되어서 우리의 DNA는 임신을 하게 되면 지혈물질을 많이 생성을 해요. 지혈물질. 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소판이 많이 생성이 된다 한 것처럼 우리 임신을 하게 돼도 지혈할 수 있는 물질들, 혈소판 같은 것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혈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혈전이 정맥류가 있으면은 정맥에 가서 순환을 막아버리니까 다리가 더 붓는 거죠. 그래서 피임약이나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다리가 더 부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는 뭐 조절할 수가 있죠. 다른 호르몬제로 정맥류를 덜 일으키는 그런 약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뭐 호르몬제 드시면서 다리가 붓는지 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심해요. 왜 그런가요? 생리전 증후군도 결국에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보내는 신호죠. 이 생리전 증후군은 배란하고 생리 시작하기 한 1주, 2주 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황체기 때 많이 나타나요. 즉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적었을 때 많이 나타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코티솔이라는 호르몬하고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코티솔이 몸에 많아지면 프로게스테론은 일을 못해요. 프로게스테론이 자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프로게스테론이 있어야 생리 주기가 제대로 되고 프로게스테론이 있어야 우리 몸이
원활하게 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생리전 증후군이요, 뭐 약간의 뭐 만성 피로 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복부 팽만감, 또 유방의 통증, 두통, 피로, 체중 증가, 근육통, 관절통,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해져요, 사람이. 뭐 굉장히 우울해지고 불안이 많아지고 막 짜증나요. 뭐 집중력도 저하될 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식욕의 변화가 있어서 다이어트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식욕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막 단짠을 막 찾게 되죠. 다이어트 잘하다가 이 생리 전에 막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질 않으니까 사실 다이어트 결심하면 꾸준히 지속 가능하죠. 근데 여성들은 생리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 남성들보다 다이어트가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 생리 때문에 이 지방이 피하에 많이 쌓이는데 피부 밑에 쌓인 지방은 꺼내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남성들은 호르몬이 우리하고 달라서 지방을 내장에 많이 쌓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은 빨리빨리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 빨라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생리도 안 하지,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많지. 그래서 다이어트가 훨씬 쉽거든요. 그냥 맘먹으면 살이 잘 빠져요, 남성들은. 근데 여성들은 진짜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이 몸 때문에. 근데 남성들이 이렇게 생리나 이런 거 호르몬 이해 못 하시고 조금 비만한 여성들 되게 이렇게 좀 비하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너무 속상하고 남성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특히 그게 사랑하는 자녀이거나 사랑하는 배우자면은 살 빼라 살 빼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가 살펴봐서 그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는 게 스트레스가 정말 많거든요.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사랑으로 좀 많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에는요, 이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게 혈액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혈액을 원료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코티솔도 만들고 혈액이 많으면 프로게스테론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혈액은 일정한데 코티솔로 다 써버리니까 프로게스테론 만들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은요, 사실 살을 뺀다고 하지만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먼저 혈액을 채워라. 빼기보다 채워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다이어트는요, 어떻게 보면은 영양의 불균형, 영양 실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많이 먹고 필요한 걸 못 먹어서 생긴 영양의 불균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자신의 호르몬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비만도 초래를 하기 때문에 벌써 이해해야 될 호르몬이 몇 개예요. 인슐린도 이해해야지, 에스트로겐 이해해야지, 프로게스테론 이해해야지, 코티솔 이해해야지. 공부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게 되면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리불순에서 벗어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벗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고 비만에서 벗어날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잖아요. 첫 번째, 첫째도 스트레스, 둘째도 스트레스, 셋째도 스트레스. 저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호르몬의 균형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만은 사실은 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만은요, 자기 관리가 안 된 게 아니라 비만은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뭘 치료해요? 호르몬의 균형부터 치료를 하시라는 거죠. 어떤 호르몬? 코티솔. 코티솔부터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나머지 하위, 갑상선,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다 뭐 성장 호르몬 다 균형 있게 돌아가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이 호르몬은 혈액을 원료로 만들어지니까 체액과 혈액을 채워야 되고요. 세 번째, 장하고 간이 잘 순환을 해야 됩니다.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쓴 호르몬은 분해도 해야 돼요.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설거지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거지 안 된 그릇에다 음식을 또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분해하는 거, 장하고 간이죠. 장하고 간이 건강하게 담즙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또 좋은 식습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붓는 거, 이 일회용 컵에 뜨거운 물 붓는 거, 이런 거 정말 여성들이 줄이셔야 되고요. 이 제노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는 이 화장품이라든가 뭐 세면도구 같은 것도 좀 골라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비만. 운동해야죠,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니까 비만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불균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청소년기에 또 장년기에 생리통을 방치하면 어떻게 질병으로 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